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바른 선택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방금 주제가 뭐라고 했죠? 바른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을 하고 삽니다. 우리 생활에 대한 사소한 선택들도 있겠지만 사회나 나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이 우리의 손으로 국가의 지도자나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제목은 선거와 투표입니다.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을 의미하고, 투표는 그런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종이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서 일정한 곳에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책 102쪽을 보시면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은 무엇을 하는 장면일까요? 네, 한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유세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을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 정당의 선거 후보자들을 뽑아달라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에 뽑힌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각자의 공약들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유세를 펼칩니다. 공약은 정부, 정당, 입 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거 공약이라고 하면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뽑힌 후 어떤 일들을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정당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한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란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를 말합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형태를 말합니다. 입법부는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고, 행정부는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이며, 사법부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리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인 동시에 행정부를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는데요. 대통령 직선제란 대통령 직접 선거 제도를 줄임말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습니다. 즉, 대통령에 선출되면 단 한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고 연임하여 다음에 대통령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책 102쪽을 보시면 표에 대통령 후보들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통령 후보들을 살펴볼까요? 3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이름과 나이가 나온 아래를 보시면
지지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지율은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지율을 보시면 1번 후보 박영수 씨의 지지율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2번 후보 김미선 후보가 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 후보가 15%의 지지율을 차지했습니다. 지지율을 본다면 1번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지만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념 성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된 후 어떻게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인지에 대한 공약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념 성향이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보 성향은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이며, 보수 성향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한 명씩 살펴볼까요? 먼저 1번 후보를 보시면 주요 경력에 경제학 교수를 한 경력이 있으며 서울시장도 한 경험과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이시네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운영하고 관할하는 직무를 맡는 공무원입니다. 1번 후보의 이념 성향을 보시면 안정 보수 성향이라고 쓰여 있네요. 안정 보수 성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수 성향에 속합니다. 1번 박영수 후보가 선거에 나와서 약속한 주요 공약을 보시면 여성복지법 강화와 100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법은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여성들을 위한 법률적 보호와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100만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후보를 보실까요? 2번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네요. 주요 경력을 보시면 방송인을 거쳐 통일부 장관을 하신 분이십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한국의 특성상 통일부 장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의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 및 통일 교육, 그 외에 통일과 관련된 여러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번 김미선 후보의 이념 성향을 보시면 중도 개혁 성향이라고 써 있는데요. 중도 개혁 성향은 보수가 아닌 진보적 성향에 가까운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진적 진보 성향이 아닌 중도 개혁을 지향하기 때문에 급진적 진보 성향과 안전 보수 성향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김미선 후보가 내건 주요 공약을 보시면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공약들이 있네요. 외교통일 정책 강화와 교육 정상화 정책입니다. 통일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습니다.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외교 통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교육 정책을 안정시키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인데 그만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을 내걸어서 교육적인 혼란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안정시키려는 공약이네요. 마지막으로 3번 후보를 보시면 인권 변호사와 환경운동가 경력이 있는 분이시네요. 인권 변호사는 인권을 침해받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로 그들을 변호해주는 일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즉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후보의 또 다른 경력으로 환경운동가가 있네요. 환경운동가는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인 공기, 물, 토양 등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유해물질 사용의 금지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분의 정치 이념 성향을 보시면 급진 개혁 성향을 가지신 분이네요. 급진 개혁 성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치 이념 성향 중 진보 성향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보시면 부동산 안정화와 비정규 노동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두 문제 또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전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문제 또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비정규직은 근로 방식 및 기간 등에서 정규직과 다르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이라고도 불립니다. 반대로 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3번 후보의 공약은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든지 부동산 안정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하고 선택하셔야겠죠. 오늘은 정희 씨와 민철 씨의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102쪽에 나온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정치적 이념 성향과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TV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한다는데 민철 씨도 볼 거죠? 물론이죠. 그런데 정희 씨는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셨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3번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든지 공공주택 보급 방안 등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많이 내놓았어요. 그렇지만 3번 후보는 공약만 좋다 뿐이지 뒷받침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후보자 본인도 중요하지만 소속 정당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기호 1번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그 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좀 염려가 돼요. 2번 후보가 정당도 안정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도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법한데 왜 지지율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여자라서 그럴까요? 혹시 민철 씨도 2번 후보가 여자라서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정희 씨는 절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설마 제가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민철 씨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거 때마다 지연이나 학벌, 성별 등에 얽매여 본질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는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니 국민들도 잘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 씨가 이야기합니다. TV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한다는데 민철 씨도 볼 거죠? 보통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대통령 후보들이 텔레비전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요. 국민들은 그 유세를 보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지 생각합니다.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정희 씨는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셨어요? 정희 씨가 말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3번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든지 공공주택 보급 방안 등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많이 내놓았어요. 비정규직은 계약직 또는 임시직이라고도 하는데 근로방식 및 기간 등에서 정규직과는 다르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요즘 비정규직들이 많아지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이 만드는 집합주택을 말합니다. 보급은 널리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해서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생 문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내놓다는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다의 의미입니다. 정희 씨는 누구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 후보들 중 3번 후보를 지지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든지 공공주택 보급 방안 등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희 씨의 말에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3번 후보는 공약만 좋다 뿐이지 뒷받침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문법 는다 뿐이지, 니은다 뿐이지, 다 뿐이지는 앞문장의 내용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며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나 예상 밖의 내용이 뒷문장에 옵니다. 그래서 3번 후보가 말한 공약들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며 그 공약을 뒷받침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뒷받침하다는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다의 의미입니다. 인력은 사람의 힘, 노동력을 말합니다. 민철 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후보자 본인도 중요하지만 소속 정당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기호 1번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여기서 소속은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은 후보자 본인의 정치 이념 성향이나 공약도 중요하지만 소속 정당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속 정당 사람들이 그 후보자를 지지하고 뒷받침해줘야 그 정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민철 씨는 1번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철 씨의 말에 정희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 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좀 염려가 돼요. 2번 후보가 정당도 안정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도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법한데 왜 지지율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그 당은 민철 씨가 말한 1번 후보가 소속된 당을 말합니다. 1번 후보의 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염려가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수적이다는 방금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의 의미입니다. 또 성향은 성질에 따른 경향을 말합니다. 염려가 되다는 걱정이 되다의 의미입니다. 너무 보수적인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고만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정희 씨는 2번 후보가 정당도 안정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도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법한데 왜 지지율이 낮은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법, 리을 법하다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많음 또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 후보가 정당도 안정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도 내놓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2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지지율이 낮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희 씨가 이야기합니다. 여자라서 그럴까요? 혹시 민철 씨도 2번 후보가 여자라서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2번 후보가 정당도 안정적이고 공약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것 같은데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혹시 여자라서 그런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철 씨도 2번 후보가 여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은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민철 씨가 대답합니다. 정희 씨는 절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설마 제가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민철 씨는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라고 강하게 정희 씨가 이야기한 것을 반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마 제가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설마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설마 뒤에 겠어요? 라고 해서 그렇지 않음을 강하게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희 씨가 이야기합니다. 민철 씨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거 때마다 지연이나 학벌, 성별 등에 얽매여 본질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희 씨는 민철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때마다 지연이나 학벌, 성별 등에 얽매여 본질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연은 출신 지역에 따라 연결된 인연을 의미하고 학벌은 출신 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 또는 출신 학교나 학파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또 성별은 여자와 남자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얽매이다는 얽매다의 피동형으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구속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에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나 학파 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고 그것들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는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니 국민들도 잘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지연이나 학벌, 성별에 얽매여 본질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해보는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무조건 지연이나 학벌, 성별 때문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을 잘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개되다는 내용이 진전되어 퍼져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정희 씨와 민철 씨의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대화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책 103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각 후보에 대한 설명을 읽고 알맞은 기호 번호를 쓰십시오. 다 모두 푸셨죠?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였다. 바로 부동산 안정화와 비정규 노동법 개정을 공약으로 말한 기호 3번 후보였습니다. 아래 2번부터 4번까지도 모두 써 넣으셨나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번. 소속 정당에 도움을 줄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몇 번 후보였죠? 네, 바로 3번 후보였습니다. 3번. 소속 정당이 보수적이어서 개혁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 1번 후보였죠? 4번. 소속 정당이 안정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 바로 2번 후보였습니다. 다음 문제도 이어서 볼까요? 정희 씨와 민철 씨는 각각 누구를 지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모두 푸셨죠?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 씨는 3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민철 씨는 1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속 정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 104쪽을 보세요.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보기를 보시면 저는 후보자의 공약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약이 현실성이 있어야 해요. 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공약이 좋다고 해도 그것을 지지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속 정당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소속 정당과 이념 성향도 공약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선거와 투표라는 주제로 대화를 공부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정치 분야는 좀 어렵죠? 저도 정치 분야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한 나라의 정치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거와 관련된 어휘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